행공방 뉴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구속하고 징역 45년을 때리는 그 과정에서 자행된 광기와 사기, 살기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붕괴시켰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난무했던 거짓은 바로 잡아야 하고 진실은 올바르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거짓이 역사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은 음모와 선전, 선동의 쳇바퀴처럼 놀아나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의 부당성을 또 연구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음모와 선전, 선동, 쳇바퀴에 놀아난 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탱공방 뉴스 운영자님의 뉴스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3주차인데 사실 이렇게 뉴스거리가 많지는 않아요. 왜 뉴스거리가 많지 않냐면은 뭐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이재명 때나 뭐 틀리는 게 없어져가지고 뭐 이게 과연 이게 뭐 좌파 정부였어 우파 정부였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뭐 또 이 남들 다 얘기했던 뭐 김민석 건이나 그다음에 또 뭐 G7 정상회담 뭐 갔다 온 얘기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는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오늘 이제 또 항상 그렇듯이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보지 않는 시각으로 우리끼리 이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 뭐 그거 대단히 대단한 아마존에서 그냥 이쪽으로 왔다고 막 대대적으로 지금 좋아하던데. 아마존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마존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아니에요? 그게 AI 센터가? 아니요, 그런. 근데 아마존 뭐 이야기 하던데?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했으면은 내용이 바뀔 텐데 그거는 그 아마존 AI 데이터 상관이 없는데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재명이랑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그래서 그 최태원이 이제 아마 그 아마존을 이제 끌어오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했는지. 그래서 이제 S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글로벌 기업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 최태원이 AI 산업 육성 방안을 나름대로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가 보는 자본주의 방식을 최태원이가 참 재빠르게 캐치해냈구나. 요즘 이제 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 뭔가 여기서 각 부처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방안도 없고 뭐 등등하면서 뭐 예컨대 뭐 이 검찰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뭐 방통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뭐 업무 보고도 중단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최태원이 참 빠르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가 바라보는 자본주의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캐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어요. 최태원이가 경제계의 탄핵파잖아요. 경제계의 탄핵파, 경제 쪽에 저기 뭐지? LG 사장이니 삼성 사장, 롯데 사장 아무도 박근혜한테 뇌물 받았다고 안 그랬는데 최태원이 저것만 딱 뇌물 달라 그랬다 하면서 거짓말 쳐가지고 윤석열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악마야 저것도. 근데 어쨌든 최태원이 AI 산업 육성 방안이라고 조강지초도 내줬고 하면서 뭔가를 떠들었는데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돼달라. 그렇다니까요. 최태원이는 뭐라고요? 정부가 AI 시장의 수요자가 되어달라.
최태원이는 정경유착이야. 정경. 그냥 국가의 자기만의 그게 아니고 자기 회사도 그렇죠. 아버지 비자금부터 해가지고 다 국가 돈 빨아먹는 것만 하는 거야 쟤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가운데서 가장 요긴한 게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할 AI 앱을 발주하는 거고, 이걸 이제 전자정부를 넘어서 가지고 AI 정부라고 이제 브랜드까지 이제 붙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정부 AI 시장 수요자가 돼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AI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통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등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가라고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은 다 변론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공공 수요가 나오는데 그럼 5년간 5조 원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가지고 5년 내에 이제 2만 개 AI 스타트업이 육성되면, 뭐 사실 이제 펀드 조성하고 이제 스타트업 육성한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산업을 이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전형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이제 이 게임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큰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들도 만들어지고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다 갖춰지면은 SK를 비롯해가지고 대기업도 상생 기업으로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그 전방위 협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5조 원짜리 시장을 만들어주면 너희들이 또 5조 원짜리 수요를 만들어주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줄게. 이거거든. 이게 이제 최태원이가 얘기했던 AI 산업 육성 방안이고, 이게 대통령이 주재한 이재명이 주재한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국가가 소비자를 해주면은 국가가 시장이고 소비자가 되는 거지. 저거 정경유착 아니에요? 저거야말로 정경유착? 정경유착을 정경유착할 수 있는데, 그냥 국가하고 회사하고 같은 거잖아요. 저거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가 앱을 발주하면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당연히 그리 주는 건데 그걸 하청을 내가 하는 걸 서로 딱 공모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나도 하겠다. 국가에서 그러면 주는 걸로 이미 발주를 협의하면 시장을 만들어주면 나도 그러면은 국가에서 오다 주는데 오다 있으면 내가 공장 만들어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의 엔디비아 같은 경우 우리가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엔디비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30조를 그중에 세금으로 이제 갖다 쓰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을 최태원이가 잊지 않고 있다가, 너희들이 5조 원짜리 시장을 만들어주면은 AI 하니까 또 AI 그 비서관도 만들었잖아. 그 담당 그 비서관도 AI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줄게. 5조 원 시장 만들어줘. 공공기관에서 AI 앱을 발주하면 돼. 한 5조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5조 가지고 우리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방위 협력, 해서 대기업 상생기업으로 나설게.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AI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산업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그냥 혁신이라는 그 자체가 가치인 거거든. 근데 이게 정부 공공행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5조 원 시장을 만든다. 이게 왜 AI라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거리야? 관치경제지.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떤 그 소버린 AI, 그러니까 이제 그 주권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데걸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만의 어떤 이제 어떤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자. 뭐 기존에 우리가 뭐 구글이라는 것을 갖다가 쓰면은 그것도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특정 국가나 혹은 이제 기업이 자체 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AI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의 이제 그 AI 외국의 어떤 AI에 대한 의존성 또 이제 이게 높아지고, 또 이제 외부로 어떤 우리의 이제 그 데이터라든가 뭐 우리의 어떤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버린 AI를 이제 연구에 어떤 그 전력을 어떤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버린 AI도 아니잖아. 이게 이 사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컨대 아래 한글 이제 그 일이 IMF 때
이 이제 그 아량을 사장이 이제 그때 공교롭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 한글 정부 기관이나 전부 다 대학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들 전부 다 이제 그 이 합법적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량을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팔아먹었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 기업을 읽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카피를 한 건지 어떤지 하여간 이게 이 저기 뭐지 이 이재명의 경제 최태원의 경제가 이번에 이 저기 뭐지 5조 시장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할게. 이게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 방침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지 보는 거 아닌가. 뭐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우리가 참 당황스럽다. 이게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뭐 AI라는 걸 그 주제로 해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그 혁신을 해내겠다. 민간에서 어떤 혁신을 정부가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가 아니고 정부가 시장과 수요를 만들어주며 민간에서 한번 물건을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어떤 그 자본주의, 이재명이 바라보는 자본주의, 또 이재명이 어떤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끌고 갈 전략. 이게 이제 한 단면을 보는 게 단초를 보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같은 사업이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떤 모든 사업이 그 민간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거기가 적기고 사람들이 만약에 난개발 지역이라든지 뭐 주택이 밀집돼 가지고 이제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곳이라든지 그 수요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그 아래로부터 그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필요한 곳에 어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만약에 뭐 재건축 조합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여기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국가가 그러면 인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건설회사를 그거 하잖아요. 그 재개발하면은 구르잖아요. 그 민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관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인허가 문제라든지 녹지를 해제해 준다든지 뭐 도로를 어떻게 좀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관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관이 도와주면서 민이 주도로 가면서 그 관이 선택할 수 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선도적으로 어떤 기업 회사도 뭐 LG에서 재개발 회사를 롯데를 할 수도 있고 LG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집주인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재명의 경제는 대부분 대장동이라든지 뭔가 자기네가 해가지고 해먹는 놈들은 딱 앞세워가지고 해먹는 애들 있잖아요. 천하 뭐 용인 어쩌고 저쩌고 몇 개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선도적으로 그거를 딱 끌고 나가잖아요. 도시개발공사 뭐 경기도 주택공사라든지 관이 딱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해가지고 딱 주는 거잖아요. 그 민간인들한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불만하는 게 대장동 사람들 그 주민들은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왜냐면 그 땅값이 나중에 그 가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뭐든지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민간한테 뭔가 던져주는 식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나는 부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그 건설 회사를 선택할 권리가 왜 관에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 주택의 주인, 그 주택의 주인들, 거기 사는 그 또 땅을 팔아야 할 주민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지 그 관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성남시청이든지 뭐 국가가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삼성, LG 뭐 이런 데들은 민간 건설회사는 많이 받아먹는다. 우리가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50억 클럽 저기네들이 다 떼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5조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AI 5조 시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정부의 컴퓨터 뭐 AI 뭐 만약에 AI에 관련된 앱이든지 AI에 관련된 모든 그런 기기라든지
관이 얼마나 커요. 지금 이제는 민간이 줄어들고 자꾸 관 주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그럼 하나 납품한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거대한 시장이에요. 이 최태원이도 5년간 5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5년간 5조 원의 시장이 만들어질 때 그 시장을 누가 독점해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 더군다나 이재명이 이제 그 경제에서 우리가 호텔 경제론, 우리 연희숙 경제론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국가 재정, 그러니까 국가 같은 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부채를 통해가지고 재정을 동원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무슨 어떤 그 경제의 마중물이라는 그 빌미로 무엇인가 소비를 진작시켜내고 그 진작된 소비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 산업의 어떤 이 생산과 어떤 그 유통과 소비 이 어떤 순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글로벌 기업 글로벌 AI 기업 이 협력 간담회 AI 협력 기업 간담회라는 자리에서 최태원이가 서슴없이 5조 원의 시장을 만들어 달라 국가가 공공 AI 앱을 발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어떤 이 호응을 화답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국가가 주도해서 무엇인가의 어떤 이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그게 원래 생각이 그랬었던 거야. 그리고 그거를 최태원이는 캐치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AI 공공 어떤 그 앱 5조 원 시장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한번 그게 뒷받침 해줄게. 라는 식으로 그거에 이제 화답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어.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참 이 소버린 AI라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우리나라 IMF 전후해가지고 참 그 해괴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예컨대 이제 8.15 콜라 8.15 콜라라는 것도 사실은 이 보면 이제 이 범양식품이라는 곳에서 OEM 방식으로 이제 코카콜라를 생산을 했는데 코카콜라에서 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이제 우리 직접 생산해야겠다. 라고 해주고 이제 코카콜라 어떤 그 회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범양식품이 여기에서 이제 씨 우리는 그럼 못해라고 하면서 우리 독자적인 어떤 콜라를 만들래라고 한 게 이제 8.15 콜라란 말이야. 콜라 독립이라는 걸 기초해서 마케팅을 했다고. 근데 망했거든. 망한 게 다른 게 아니라고 맛이 없어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콜라가 콜라로서의 어떤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참 그 기괴했던 거는 그때 사람들 평가가 그거였던 거야. 똑같은 똑같은 8.15 콜라인데 이 콜라 맛 틀리고 저 콜라 맛도 틀리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산 과정을 이런 식으로 어떤 허술하게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결국은 무엇인가 어떤 우리 자체 내,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혁신해내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애국심이라든가 국뽕 이런 것에 어떤 기대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어떤 기업을 일궈나겠다라는 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맞아,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 AI 시장 자체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기업 자체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게 현실인 것 같아.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재명 정부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 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이제 얼마나 이 터무니없고 어떤 이 구시대적인지 또 여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SK라는 최태원이라는 회장이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취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볼게 그러면서 그걸 맞추던 그 거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의 어떤 이게 가치들이 창출되는 듯이 포장돼가지고 논의되는 현실 그런 것들이 좀 당황스럽다 이거죠. 경제가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가 이제 이에서 이제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라도 좀 잘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트리플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대 3대 특검을. 근데 이 권력을 장악해서 법률 지배의 예외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는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이재명이 한 말이야. 당황스럽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한 말인데 근데 사실 이재명이 이게
나름대로 예언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 윤석열 정부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게 이제 윤석열이니까 뭐 김건희라든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또 뭐 사실은 뭐 최상병 그러니까 해병대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 뭐 이태원 뭐 등등등 이제 모든 게 다 결국 윤석열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꼴이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이 권력을 장악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법률 지배 예외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이재명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윤 어게인이거든. 그게 이제 사실 어게인 아니야? 윤석열 어게인이 된 거지 지금 이재명을 통해 가지고. 참. 근데 첫 번째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재명 재판이 중단됐잖아. 근데 이제 특히 이재명의 뭐 예컨대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혹은 대북 송금이라든가 뭐 등등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뭐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재판 이거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피선거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다루는 재판인데 이거를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혹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거는 권력이 법치를 지배하는 거거든. 그렇죠. 권력이 법칙을 지배하고 법치를 갖다가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그 자체가 우리나라가 법치가 무너진 거예요.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될 때 우리가 8대 0을 그 헌재 재판관들이 해서 탄핵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법치가 무너졌다고 보고 나는 그 세상에 8대 0으로 뇌물 안 받은 것도 뻔하고 저기 무슨 재단을 했는데 재단에 돈도 그대로 있고 그 재단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재단에 들어간 돈이 어떻게 뇌물이 돼요? 그 박근혜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그거는 너무 삼척 동자도 아는 노릇이고 누구나 상식 있는 사람 다 아는 건데 그런데도 그 광풍이 몰아치면서 광기 사기 살기로 이 나라가 전복되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거를 지켜야 하는 우리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뛰어나다는 그 법관에게 우리가 커미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법관들이 8대 0으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벌써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벌써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계속 박근혜 얘기를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박근혜를 대통령을 추앙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전에 암약하고 있었던 게 있었지만 그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갈수록 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8대 0이라는 그 법관들이 지켜야 할 법칙, 우리나라가 법치로 다스려진다는 거, 어떤 여론이나 그 군중의 폭도들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고 법치로 다스려진 나라는 거를 여지없이 깨부셨잖아요. 법치가 와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 맨 처음 멘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운영자님께서도 그런 영상을 만들었지만 계속 거짓과 선동, 음모 계속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지금 세상이라고 봐요. 윤석열이도 거짓이고 이재명이도 거짓이고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기관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이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대. 우리가 법치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후보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또 뭐 개따로 또 저쪽 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법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를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고 뭐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첫 단추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에다 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단추를 아무리 바로 끼고 해도
아래 단추는 삐뚤어지게 돼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단추를 얘기하셨으니까 하는데 지금 뭐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당선에 예컨대 조국혁신당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후보를 안 내는 걸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청구서를 내민다. 그래서 조국을 사면해라, 사면 복권해라. 하면서 이제 뭐 조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예컨대 뭐 송영길 씨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화영 뭐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그밖에 공범들 뭐 정진상이라든가 등등등 뭐 사면 복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면 복권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면 복권을 시키고 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재심. 재심 청구하겠죠. 검찰의 조작 뭐 등등등 그치, 그럴 해서 수도 또 있죠. 가혹행위 등등 해서 별건 수사 그치.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자기 공범들 죄를 세탁해 놓으면은 자기 자신도 범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 무죄 되겠다. 정말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제 민정수석실에 이제 오광수라는 사람은 일단 뭐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이 변호사 그러니까 네 명의 비서관인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의 자리에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다 이재명 재판 관련된 변호사거든. 뭐 이제 민정비서관의 이태영 변호사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치영 변호사라든가 법무비서관의 이장현 변호사가 이게 뭐 이 자기들 뭐 능력에 따라 선발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각자 능력에 따라 선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이 자기 그 관련 사건 변호사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능력에 따라 선발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중앙고 뭐 이 선후배고 또 뭐 서울법대 뭐 선후배고 뭐 또 뭐 검찰 뭐 선후배고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시대는 이재명이 문재인 시즌 2가 아니고 윤석열 시즌 2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이 세 명의 어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지 이제. 그래서 황당하다. 결국은 재심으로 가가지고 뭐 이 저기 뭐야 나 뒤집 없겠다. 다 이미 자기가 퇴임하기 전에 음, 자기가 관련된 죄를 다 무죄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퇴임하면은 그러면 뭐 존경받는 시민으로 살고. 존경받는 시민으로 이제 해피엔딩은 이제 삶이 이제 되겠지.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맞아요. 제가 그때 한번 지난번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자님한테. 그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AI고 뭐고 뭐 미국 관계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퇴임 후에 살 방법 있죠. 난 그거 자기 제일 관심사라고 봐요. 아니 지금 아무리 내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지금 됐다 하더라도 5년 뒤에 내가 죽는데 그게 제일 급하지. 뭐 후라이팬에 내 손 올려져 있는데 손부터 떼야 되는 거지. 그 후라이팬에 손 얹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엔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 네. 합리적이고 또 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게 되거든 저항을. 그 저항이 어느 정도 격렬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이 5년의 임기를 해피하게 마치고 존경받는 시민으로 뭐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탄핵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인지가 이제 드러나겠죠. 근데 아무튼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스스로 그 자기 공범들을 재심 과정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 그 범죄들을 다 세탁하고 그래서 자기도 이 무죄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어떤 과정을 마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이 가능성 이 또한 이제 권력이 법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특검. 사실 특검이라는 게 왜 그 가치가 있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까봐. 그래서 야당이 주도해가지고 하는 게 특검이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됐어 민주당도. 그래서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수사를 해. 그럼 검찰에다가 시키면 되지. 특검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게 보면 당황스러운 게 문재인이는 그때까지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하여금 칼춤추게 만든 거잖아.
특검을 가지고 갈춤을 추게 하려고 그러나 보네. 근데 이재명이는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나마 나름대로 이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개통을 밟았어. 밟으려고 했어 최소한. 근데 이재명은 아예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특검 바로 트리플 특검.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여당에 추천했잖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이 짝짝꿍에 추천해 가지고 또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이제 특검 수사를 해. 그럼 그 특검 수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겠어? 아휴.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재명 같은 그 트리플 특검이 이제 근데 특검을 하면 있죠. 여당이 추천하는 검사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 그 검사를? 그 검사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이슈인데 중요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박근혜 특검 때부터 이 야당이 이제 그 여당은 제외하고 야당만 이제 추천하도록 특검을 참하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야당이 여당에 추천했잖아. 네? 여당이 추천했잖아. 민주당이 추천하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게 법이나 뭐 이런 추천했으니까. 것도 없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민주당이 어떻게? 추천하고 있고 응? 응? 자기들 추천하는 걸로 법이 만들어진 거지. 아 자기네가 바꾸는 그 법을 또. 그렇게 바꿔가지고 아휴. 저기 민주당 그뭐 이재명의 1호반 트리플 특검법 을 만든 거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그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보 병신들이. 아니 그 국힘당이 없어져야 돼. 국힘당은 그냥 거기서 세금 받고 있을 국민들 세금 받고 있을 자격이 없어. 걔네들은. 아니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특검을 갖다가 뽑는데 그 특검이랑 운영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누가 특검을 하느냐, 누가 검사를 하느냐, 그게 지금 제일 포인트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내 편이 하느냐, 네 편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검사 결과가. 원래는 내 편이나 네 편이 아니고 그렇죠. 누가 수사를 하든 그렇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수사지. 아,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맞아요. 오른쪽 봤든 왼쪽으로 봤든 그래도 중립적인 사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 그래도 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헌법재판관 그때 뽑듯이 그래도 저 사람은 검사로서 그 팩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검으로 하는 그게 특검을 하는 이유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서 그 특검 검사들을 이재명 민주당에서 다 추천해가지고 이재명이 오케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검사들로 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칼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특검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특검에 찬성했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이런 특검이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에 관한 어떤 그 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었지. 근데 결국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50억 클럽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이었고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를 그 억지로 그 경제 공동체라든가 어떤 그 묵시적 청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용어들을 새로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박근혜 탄핵이라는 거예요. 기승전 운영자의 생각은 기승전 모든 비정상 모든 업사이드 다운 모든 뒤집어진 게 그 박근혜 탄핵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게 그전에는 중립적이고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특검 하면은 이제는 아예 저쪽 편에서 하거나 이쪽 편 이런 식으로 벌써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너무나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이 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대해서 전부 반대했으니까 사실은 이 3대 특검인데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 받았으면 오늘날 내란 특검은 없지. 왜냐하면 계엄을 하질 않았을 거거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고 해서 진짜로 어떤 이 최상병의 어떤 그 사건이 그 안타까운 죽음이 왜 어떤 그 권력형 어떤 이 비리 사건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이 죄상을 덮어버리는
비리를 어떤 그 의혹을 덮어버리는 그런 권력 비리로 번지게 됐는지. 근데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윤석열이가 자기 개입되니까는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거부하다 보니까 내란 그 계엄까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란 특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최상병 특검이나 어떤 그 김건희 특검을 했으면 윤석열이 자기 부인은 잃었어도 자기 대통령 자리는 지키고 있겠지. 그리고 일단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건 비극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그 희극이거나 비극이거나 어쨌든 웃기는 일인 거지. 비극이 됐든 희극이 됐든.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그 이재명의 어떤 1호 법안이 이제 3대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로써 우리가 이 좌판에 암약하고 있는 박영수, 한동훈, 윤석열이 누구인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트리플 특검에서 이제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들 보면 그 단면들이 이제 나와요. 첫 번째가 내란 특검 조은석인데 문재인이가 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그냥 그 저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그냥 그 수직적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계층을 확 상승시켜버린 검사가 2명 있어.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고 한 사람이 서울고검장은 이조은석이에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경쟁자야.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을 같은 과라고 보면 돼.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내란 특검한 조은석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감사원에 이제 그 감사위원이 이제 문재인 이제 임명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사사건건 이제 그 감사원에서 이 지금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랑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조은석이가 이제 내란 특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제2의 윤석열이 돼가지고 그렇겠네. 칼춤을 제2의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제 물어뜯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이 사람 판사 출신인데 당연히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 그 김명수 동기야. 그래서 김명수 사법 그 대법원장실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3년이나 지냈어. 3년 계속 그 지낸 사람이고 그 양승태 블랙리스트 있잖아. 사법 블랙리스트고 그때 이 사람이 추가 조사 위원장 맡아가지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건들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해가지고 뭐 큰 일이 있다. 사법부에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한 사람이지. 근데 결국 다 무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처음부터 편향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양승태를 잡아 조져야지라고 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조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건희 특검에서 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하겠어? 어쨌든 이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명헌. 이 사람은 이제 그 최상병 특검. 그걸 이제 그 특별 검사인데 김대엽 사건 있잖아. 김대엽 사건. 그러니까 김대엽이가 이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관련 핵심 진술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은폐됐다. 이렇게 막 폭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회창 후보 측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대책회가 열린 뒤에 그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적 기록이 파기됐다. 이렇게 떠들었을 때 김대엽이가 이랬을 때 김대엽 편 들었던 법무부 고등검찰관이야. 그 사람이 이명현. 야 완전히 사기 판사네. 사기 검사네. 사기 검찰관이지. 고등검찰관 법무부에 그러니까 법무부. 김대혁이 무죄라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걸 옹호하고 그거를 편들었던 검사니까 사기 검사지. 그렇지. 김대엽이 이제 결국 명예훼손이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징역 인정돼가지고 징역형 받았거든. 근데 이런 김대엽을 편들었던 사람이 이명현이야. 그 특검의 검사들 몇 면이 그냥 안 봐도 비디오네. 이게 이제 이제 그동안 검찰, 법원 뭐 등등 사법의 영역에서 이제 암약하던 이제 그 법조 정치꾼들이 이제 대거 이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 특검부로 임명된 사람들 해가지고 또 120명 뭐 수사 그 검사들 이제 파견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트리플 특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리스트를 만드는 거지. 아 이놈들이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암약해왔던 법조 정치꾼들이구나, 정치 법조꾼들이구나 이런 리스트. 뭐 당장 이제 뭐 내란 특검의 조은석,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가 이제 벌써 대표적으로 이제 그 드러난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권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이 법치를 지배하는 이런 이제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인데 자기에 관련된 재판을 중단시켰고 그다음에 자기에 관련된 재판에 어떤 공범들 전부 어떤 사면복권하고 재심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무죄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우파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괴멸하려는 이제 이런 일들 이제 나서게 되겠죠. 근데 그것들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존재는 사실 차라리 이제 해산하는 게 해체하는 게 이제 맞을 존재로서 이제 이 우리 앞에 어떤 광풍들이 불어닥칠지 이제 또 상당히 어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파를 갖다가 트리플 특검 해가지고 세계 특검으로 우파를 이제 조사하고 검사를 하겠지만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윤석열 내란 특검, 내란 또 김건희 특검, 재상병 특검 이것을 했을 때 다칠 세력들이 다 탄핵 세력 아니에요? 다 맞죠. 윤석열 세력 아니에요? 그럼 다 날아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는 사실 응? 좀 특검을 철저하게 응.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어떤 비정상이라 보고 정상화 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을 이번에 진짜로 일망타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서 우병우는 잡혀갈 일 없는 거 아니냐고. 우병우는 잡혀갈 일이 없지 여기서.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박근혜 세력은 오히려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재명이가 처리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길 바라지. 이제 박근혜 세력들이라기보다도 박근혜 우병우도 뭐 세력도 사실은 없지 뭐. 우병우라는 사람도 사실은 맞아. 그렇게 정의롭다라는 이제 판단은 하지 않지만은 박근혜 세력이 없어. 근데 그 안에. 또 어찌됐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켜켜이 쌓여 있던 적폐들 적폐 청산할 말을 제일 먼저 꺼낸 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거든.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청진해온 그 어떤 그 세월호를 운항했던 어떤 그 회사와 해양수산부 또 해양경찰 등등 해가지고 관피하라고 해서 그 적폐부터 청산하자라고 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그런 극단적인 아주 그 파격적인 어떤 발본색을 내는 그런 선택까지 해냈던 것들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아뜨라고 놀랐던 뭐 조선일보니 어떤 50억 클럽이니 등등 해가지고 박근혜를 뭐 이 최순실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잡아놓고 탄핵하고 뭐 또 이런 좌파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몰아냈던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이 숨어있던 또 그 과정들에서 그 활약했던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이번에 일망타진되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근데 그 과정이 진짜 너무 근데 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은 쟤네들을 적법하고 어떤 그런 정상적인 절차로는 윤석열이 같은 애 해결 못한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악순환이 계속되는 죄가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인데 보복에 보복, 이쪽 보복, 저쪽 보복 계속 보복만 일어나잖아요. 안타까운 일인 거지. 이게 현실인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이것 자체도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도 뭐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이재명도 그렇고 서로 나만 안 다치면 돼.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이 웃긴 일인데 이 좌파 우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 좌파 우파 없어요 요새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 사실 이 웃긴 거 이게 똥 묻은 개가 있고 겨 묻은 개가 있는데 서로 내가 똥 묻은 개가 아니라 네가 똥 묻은 개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인 거야 지금. 맞아. 똑같은 놈들끼리 똑같이 야단이. 그리고 뭐 사실 내가 뭐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왜 나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더 나쁜 놈은 내가 쟤네들인데. 그러니까는요. 모든 게 상대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저놈은 더한 것도 했는데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돌아다니는데 아니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서로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데 그걸 이제 이 모르고 나는 좌파니 나는 우파니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편을 갈라가지고 우파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충성 또 좌파라는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환호 이런 걸 이제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거지. 문재인이 봐봐요. 문재인이 지금 북 무슨 박람회 전시회 거기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앞치마 입고 웃어야 돼. 안 그러면 걔는 근데 거기다가 사인하고 박수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봐요. 결국은 국민들이 자꾸 뭐 정치 탓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했는데 심판을 안 하고 이제 저기 누가 유승민이 또 뽑아주고 국민 주권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국민들이 올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문재인의 책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책방을 연다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 걸 필요는 없어.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문재인이가 책방을 열어가지고 그 책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적을 해야 된다고. 첫째는 그 책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내고 어떤 선전선동을 해내는 장소로 책방을 사용하고 있잖아. 맞아요. 멋지든 맞추던 성지순례 하듯이. 그러니까. 당협 피우는 사람들 뭐 민주당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말이야 버스 타고 가지고 뭐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진짜로 어떤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이 어떤 지위를 이용하기 위한 행위 자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가 책방을 열어가지고 독점적으로 판매한 책들이 있다고. 그 책을 통해 서 수익을 자기가 창출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독점적으로 판매해요? 아니 저기 평산 서점에 가서 사람들이 책을 평산 책방에서 사람들이 책을 사잖아. 그리고 문재인이가 추천하는 책을 사잖아. 거기서 뭐 어떤 책을 팔고 있겠어? 문재인 자기가 쓴 책을 팔고 또 문재인 자기와 어떤 식으로 조국이라든가 이렇게 등등등 이해관계에 얽히는 사람 책을 팔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국이 거기 가지고 출판되면 사인회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발생된 수익이 어디로 가? 문재인이면 어떤 그 평산 책방이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어떤 자기가 있는 곳에 지역의 어떤 그 뭐 환원하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실이겠어? 거기서 그 팔고 있는 커피, 거기서 팔고 있는 과자 그 수익 다 어디로 가? 그리고 문재인이가 진짜로 어떤 그 책을 소개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여기서 책을 봤으면은 책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서점에 가가지고 사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맞아. 그래야지만 진짜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지금도 어떤 책을 판매하고 있는 어떤 작은 규모의 어떤 서점들, 책방들, 그 서점들도 활성화되지. 근데 이런 일련의 얘기들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끝까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럴듯한 책방주의라는 책방직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어떤 가면을 쓰면서 그 속에서 이 어떤 그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그 메이킹 하는데 그걸 동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거의 박수 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나 문재인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싫어.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그러니까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배드뱅크라는 채무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부채를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부채를 탕감하겠다. 라는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재기하겠다도 꿈조차 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물론 이제 성실히 지금까지 이제 빚을 갚아온 사람들, 뭐 쓰리잡, 포잡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형평성 문제는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하지. 그런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 지금 어떤 그 부채를 지고 있는 많은 어떤 자영업자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이 사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그 충격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고
또 사실 이게 또 그 이 방법 말고 우리가 질서 있게 부채 문제를 어떤 그 정리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이 현실적으로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회의적이거든. 떠오른 게 없죠. 사실은 그럼 올해 9월 달이면은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이 대출 기간을 계속 만기 연장하고 상환 유예 조치를 했는데 올 9월이 이제 만료가 돼요 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그러면 이 규모만 47조 4천억이야. 세상에. 문재인이가 나를 망쳐놨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이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그 피해가를 대체로 경제 영역에 전가해버려요. 그게 사실 그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경제 전가했지. 이게 K 방역이거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 숨통을 끌어놨잖아 문재인이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살인자야 이제 살인자.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그 K 방역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경제 이 어떤 그 이 영역에 그 이제 이 피해를 다 전가시켜 버린 하나는 공권력 바탕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단속했잖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심지어 어떤 6시면은 4명 타고 있던 택시도 2명만 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동을 단속했지. 통제했지. 그러면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아예 영업을 못하게 문 닫아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아 자영업자한테 문 닫으라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대출 주소 내줄 테니까 빌려가지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휴, 그리고 자기는 책방에 돈 벌고 저러고 사냐? 이 나쁜 놈아. 자영업자들이 이제 사장님이죠, 사장님.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 무국 가족 종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딸, 뭐 아들, 뭐 심지어 또 뭐 아버지, 이런 사람들 다 이런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만든 가족회사란 말이야. 이런 가족회사 사장님이 자영업자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 사장님이야 자기는. 그리고 동시에 내가 고용되지 못했으니까 내 스스로 고용한 거야. 나도 뭐 어디 기업체 들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살고 싶지. 대부분의 그 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이런 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이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에는 물론 어떤 그 자기 자신이 어떤 혁신 창업을 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그 이 나름대로 어떤 그 꿈을 이뤄내는 어떤 자영업자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자영업자야. 맞아. 대부분 생계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는 그러니까 이 생계형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자본가냐 아니면은 나의 스스로가 고용될 수 없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고용한 노동자냐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 문재인은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내몰았다고.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가혹하게 어떤 징배령을 때린 거야. 이게 최저임금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그 자본가로 몰아버린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됐잖아. 그러니까요. 아 진짜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코로나 때 나는 기억나는 게 그 자영업자들 젊은 사람들도 또 자기 뭐 카페 한 사람들 뭐 시위 나와가지고 막 그 비 오는데 시위하고 또 하다못해 차량 시위했잖아요. 근데 그 추적해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차량 시위 그게 무슨 전염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입 닫고 뭐 완전히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 없다니까 문재인이가. 차량 시위하는 사람 추적해가지고 번호판 추적해가지고 또 막 검찰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거잖아요. 아 나 문재인이 욕은 해도 끝이 없고 미워해도 증오심이 그냥 다른 사람 이재명이 뭐고 다른 사람 그냥 문재인에 대해서는 정말 증오심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전부 다 경제 활동을 멈추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니까 가게 문을 닫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아 문재인 때문에 그놈 한 놈 때문에. 그러니까 가게 문을 열지 못했으니까 벌이가 없으니까 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빚내는 방법밖에 더 있어. 세상에. 그런데 이 저기 뭐지 그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하고 그런 그 행정 명령을 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데 있죠.
정말 자기 밥 먹고 산다고 남한테 너무 관심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다고. 법률로. 그리고 헌법 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헌법에 문재인이가 자영업자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중단시켰다면 그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컨대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잖아. 그럼 정부에게 배상 책임이 있어. 그 국가 폭력이라니까요. 문재인이가 자영업자들을 영업 못하게 한 거 있죠. 생존권을 저기 4.3이 국가 폭력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못하게 한 거. 그게 국가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듯이 적법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 만약에 예컨대 코로나라는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적법 행위로 인해서도 손실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보상 책임 역시 정부에 있는 거야. 그에 대한 보상을 해도 헌법에 있다고 했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내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무슨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그랬을 때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 다 받아야 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못하게 해가지고 숨통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영업자들만 그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영업을 제한했으면은 그럼 정부가 분명히 어떤 재산권을 제한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을 분명히 보상해줘야 된다고. 이게 그래, 헌법 정신이야. 그렇지.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뭐 지금 봐 얼마나 어떤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 국내 자유를 박탈했어. 진짜 생각. 병역 수준 위반했다고 막 자수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말이야. 그다음에 뭐 광화문에 모였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어떤 그 통신 기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그 뭐 잡으러 간다 협박하고. 그리고 경찰 동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뭐 그냥 사실 국민도 그랬지. 그때 그래 어떤 이 폭력에 대한 걸 합의해 준 거 아니야.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치, 자유가 박탈되고 그러니까 뭐 또 얼마나 근데 이게 이 과학에 근거한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생각해봐. 수영장에서 샤워하는 거는 돼. 헬스장에서 샤워는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하지 마라.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뭐 하지 마라 하죠.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은 뭐하러 거기 모이겠어요. 내가 거기 죽는데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죽었다든지 피해가 크다든지 뭐하러 전철을 타고 다니고 내가 죽는데 왜 그런 짓을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는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아니 지하철은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3명 4명 못 다니게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가 사실은 어느 정도로 제시가 됐으면 사람들이 그 과학적 근거를 믿고 수용을 하지 그에 대해서. 그런데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수영장에서 샤워할 수 있어. 근데 헬스장에서 샤워는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일정한 비트 이상의 어떤 이 노래는 틀면 안 돼. 헬스장에서 어떤 운동하는데. 그리고 봐봐 대형 백화점 문은 열어줬어. 그러니까는요. 대형 백화점 문은 열고 그냥 근데 영세한 자영업자 사업장 문은 다 닫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애당초 과학과 거리가 먼 거였거든. 근데 그거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빚에 허덕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 하는데 이걸 K 방역이라는 그 네이밍 해가지고 홍보에 열을 올린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되려면 저는 그 박근혜 탄핵부터도 그렇고 바로 된 정치인들 있죠. 정치권이나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K 방역 코로나 그 방역 있잖아요. 저거를 특검을 해야 돼요. 정은경이 특검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저걸 특검을 해야 돼. 코로나 때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음. 코로나라는 명목으로 2년 동안 늘려낸 나라빚이 이게 160조가 넘어요. 아휴, 근데 실제로 코로나를 핑계로 삼았지만은 정작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쓰인 돈은 40조도 안 돼.
다 어디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120조는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코로나가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고. 어디 쓴 거예요? 그 예컨대 뭐지 그거 한 거 있잖아. 그 사람들 전 국민한테 생활비 그뭐 지원해주면서 문재인이가 소고기 국 끓여 먹게 했다고 막 흐뭇해하고 말이야. 코로나 특검을 해야 돼. 코로나 특검은 우리나라. 이 윤석열이가 할 일이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돼요? 그런 거 할 능력이 돼? 이런 걸 해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이가 자영업자 부채 탕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나는 그래서 여기 이 정책에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단순히 당신들이 빚이 있는데 내가 오케이 내가 특별히 탕감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빚을 지게 됐는지 또 이 사람들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영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왜 그 어떤 그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의 어떤 재산권의 제한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하게 이런 그 정부가 재산권을 제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 준다. 당신들이 그 손실을 보상받을 어떤 그 정당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서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특별히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니까, 내가 그 뭐 부채 탕감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또 거지. 문재인이 뭐 소고기국이래. 으쌰으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거를 나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거는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기대할 바는 없잖아. 아 요즘 너무 깝깝하고 답답해. 짜증이 자꾸 나네. 짜증 나는데 사실 이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정은경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뭐 오늘 또 비도 오고 뭐 다들 짜증 나는 날이니까 정은경 얘기만 하고 정경이를 오늘 갖다가 얘기를 잡아넣어도 뭐 할 합시다. 마당에 걔가 무슨 선거 대책 선거 뭐 하더라고요 이재명이 밑에서. 아예. 정은경이가 코로나 당시 이제 질병관리청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어. 그리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내란이 없었으면 자기가 선대위원장이나 정치로 나설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당연히 이제 이재명 등이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면 당신 보건복지부 장관 하는 거 아니냐? 보건복지부 장관 할 생각 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육산 대선으로 나의 일상으로 대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욕심이 있었나 봐. 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뭔가 어떤 이 조사를 하잖아. 이제 뭐 장관 후보자나 이런 물망에 오르면은 무엇인가를 이제 써내게 해요. 뭐 이제 당신 재산이나 이런 것들 내가 조사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이제 정보가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는데 동의하느냐 뭐 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뭐 재산도 어떤 뭐 추적할 것이고 금융 계좌도 검증을 할 것이고 주식 내역도 들여다볼 것이다. 했나 봐. 동의를 했나 봐. 근데 거기서 킬된 거야. 왜 킬되냐면은 자기가 질병관리청장 할 때 마스크 써라. 자가진단 키트 사용해라. 이렇게 막 엄청 떠들었잖아. 그때 자기 남편이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생산업체 주식을 사들인 거야. 그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이었잖아. 정은경이가. 근데 코로나19 방역을 상징하던 인물이 그 인물의 그 가족, 남편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가족이 이익을 취하잖아.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거 아니야. 마스크 써, 자가진단 키트 써라고 정확히 그렇게 떠들어댔잖아. 그 떠들어대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은 남편은 마스크 회사, 자가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주식 쫙 사들였잖아. 이거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가족이 이익을 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7년 아니면 7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징역형이야. 지금 감옥 가야 되겠네. 이게 정은경이라는 여자야. 왜 근데 아무 조사도 안 해? 조사를 해야지. 우리나라 왜 이렇게 썩어버렸냐?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나? 옛날부터 이렇게 썩었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 그나마 어떤 이 너무 슬펐다. 어떤 그 자정의 어떤 그 과정들 마저 다 그냥 손 놔버리게 한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뭐 서슴없이 그냥 뭐 그러니까. 포항에는 가짜 수납업자한테 포르쉐 얻어 타고 말이야. 그러니까. 명절 선물 받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 이 사람도 좀 해줘야겠는데 네가 그래서 소개해주고 거기에 그 끼어들어 있는 기자가 조선일보 이동훈 그뭐 그 기자 또 뭐 그거 갖고 뭐 저기 벌금형인가 뭔가 받았더니 또 조국이란다 저 이준석 혁신 나가지고 대변인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면면이 있잖아. 너무 썩고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맞아. 그렇게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해도 하나도 잡혀가거나 뭐 정당하게 되는 게 없고 옛날에도 이랬었나 정말 너무 엉터리야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의 어떤 이 과정들을 뭐 세월호 때 박근혜 7시간 동안 뭐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세월호 같은 선박이 근해의 어떤 그 운송업에 나서게 되고 근해 운송에 나서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관과 결탁하고 비리를 저질러서 진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 세계 세월호가 침몰하게 됐는가? 또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 선장이라는 사람, 선장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이준석이잖아. 자기는 빤스만 입고 도망쳐놨잖아. 그리고 학생들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방송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 그 근처에 갔던 경찰들은 해경들은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통제도 못 해내고. 그리고 배는 속절없이 가라앉아 버리고. 아휴. 속절없이 가라앉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물속에 가라앉았을 때 얼마만큼의 이 골든타임이 어느 정도 기간인 건 뻔히 알면서도 언론이고 뭐고 다 동원돼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마스크하면서 뭐 다이빙 그때 뭐 다이빙 배를 쓰면은 뭐 살 수 있는데 뭐 이걸 하지 않았느니 다이빙 배를 뭐 일부러 하지 않았느니 또 다이빙 배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또 돈 벌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저기 뭐야 그 문재인이는 헝가리 다뉴브에서 우리 국민이 탄 유람선이 침몰되니까 한시가 급하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가서 뭐 구조하라. 여기서 헝가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데만 해도 열 몇 시간이야. 그런 어떤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발생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 낚시배 침몰하면 국무회의 앞서가지고 뭐 묵념 올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문재인 때도 밀양에서 병원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압구정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고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다 기본이 썩은 거거든. 세월호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거야. 우리 골목에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밥 먹는 식당에도 있는 거고 그때 어떤 그 비정상들을 정상화 시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그때 박근혜 7시간 뭐 했냐? 너 저기 막 거기 어디서 뭐 그 성형 수술했지, 뭐 섹스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박근혜를 어떤 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욕망을 어떤 이끌어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안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세월호 같은 이런 그 참사가 발생했는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서 봐.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겠어? 이렇게 정은경처럼 자기는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말이야 마스크 쓰라라고 하고 자가제다 키트 사용하라고 할 때 자기 남편이 주식을 사? 자기가 몰랐겠어? 알았으면 그런 남편 그냥 뒀겠어? 또 이 남자는 지금까지는 알코올 만드는 회사 있잖아. 소독용 알코올. 그 회사 5천만 원씩 샀다는 거. 그거는 그 당시에 이미 다 소문은 났던 거야. 자기가 뭐 거기서 뭐 집에도 못 들어가지고 거기서 김밥만 먹고 해서 자기가 몰랐겠어? 아휴 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모든 어떤 양심에 이 털이 나 있는데 내 가슴에 양심의 어떤 털부터 뽑으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봐야지. 그냥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우울하고 어떤 오늘 우울한 주말, 우울한 위켄드.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밝고 행복할 때도 있으니까 오늘은 우울한 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울하다. 우울하다. 끝. 끝.